고등학교야 우리 하얀 친구들. 오늘은 여러분 조금 가슴 아픈 역사를 배울 건데요. 여러분 근데 너네 한일전 하면 느낌이 어때요? 한국과 축구, 일본어 축구. 가위가위보로 지면 안 돼요. 그치, 뭔가 그런 느낌이죠. 가위가위 치면 안 돼요. 그런 느낌인데 왜 그러냐면은 오늘 왜냐면 우리는 일본이랑 좀 가슴 아픈 일이 있었죠. 우리가 옛날에 일본에 시민집에 다녔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죠. 만약에 우리가 광복을 못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달라졌을 것 같아요. 뭐가? 지금처럼 막 이렇게 그게 아니겠죠? 지금 우리가 무슨 언어를 쓸 것 같을까? 북한이랑 싸우면 이기. 그치, 일본어를 쓰고 있을 거고 만약에 우리가 광복 못했으면 북한이랑 있을 리가 없었고 계속 그냥 일본이었겠죠? 그런데 선생님이 이걸 왜 얘기하냐면 오늘 수업 주제가 이거예요. 자, 오늘 수업 주제 26차 26번째 시간이고요. 자, 오늘 수업 주제는요. 미안해. 일본. 당시 일본이 국권, 우리 국가의 권력을, 우리 국가의 권한을 침탈한 사건을 볼 건데요. 교과서 몇 쪽이냐? 178, 179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본의 식민지배를 당합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식민지배를 당했고요. 당시 여러분 오늘 수업 때 잠깐 오늘 수업 주제 아래에 연표를 선생님이 한번 쫙 그려줄 거야. 그래서 짝대기 한번 쫙 그려볼게. 오늘 일어난 사건들을 연표를 한번 정리해볼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스모크 첫 번째부터 두 번째까지 어떤 사건 무슨 날인지 필기할 건데 자, 선생님이 앞에서 질문했듯이 만약에 우리가 광복을 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왜냐면은 이거를 상상한 영화가 있어. 이창고 로스트 메모리즈라고 해서요. 당시에 좀 나도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어. 어릴 때 나도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만약 일본의 지배를 여전히 받고 있었다면 21세기까지 어땠을까? 라면서 영화가 시작되는데요. 이때 영화의 처음 시작 왜 우리가 일본 지배를 여전히 받고 있냐면 여러분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신 분이 누구지? 안중근 이사야. 그 사건 여러분 안중근 이사가 이토 히로를 저격한 사건 그게 뭐가 중요할까라고 하지만 그만큼 이토란 사람은요 우리나라 시민지배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야. 조선의 시민지배된다 해서 가장 먼저 앞장섰던 역사 인물이고요. 그 사람이 죽음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우리 얘가 저항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가졌던 거고 이때 이 영화는요 만약에 안중근 의사가 이토를 저격을 실패했다면 그렇게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실패했다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시작되거든요. 한번 볼게요.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려는 독립군 안중근 이토 히로부미 암살에 실패하며 일본의 식민지 통치가 이어지고 그러면 88년 무슨 올림픽? 88? 원래는 뭐죠? 서울인데 지금 보니까 나고야 올림픽 일본에서 열린 거죠. 이 원래 2002년 한일 월드컵인데 우리나라 없다면 일본 월드컵이었지. 우리나라 선수도 당시 태극기가 아니라 일장들이 달렸고 100년 뒤 2009년 광화문에는 이순신 장군이 아닌 도요토미 히데요시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만약 이랬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누가 부술 거예요. 그렇지. 이게 샤워에서 좀 보라니까. 막강한 권력을 지닌 일본의 권력 여전히 다 일본을 쓰고 이런 세상이 있었는데 정말로 저런 거 생각하면은 우리가 정말로 독립한 게 정말 고맙고 감사할 일이구나. 왜냐면 우리가 정체성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만약에 저때 진짜로 독립이 실패했다면 아마 우리는 몰랐겠지. 그냥 우리 여전히 일본에서 살았을 텐데 어떻게 우리가 번복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노력을 했을까?
어떻게 일본이 우리를 지배했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노력했는가를 이제부터 배울 건데요. 자, 먼저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지배했나? 첫 번째 학습 목표는요, 이 사건입니다. 바로 일사늑약입니다. 들어봤는데. 맞아. 이거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일사늑약. 일사늑약이 왜 중요하냐면요. 원래는 여러분 국가 간의 조약을 맺으면 조약이라고 하면 국가끼리 계약서를 쓸 때 조약이라고 하는데 이건 늑약이라서 왜 늑약이냐? 이 늑자가 강탈하다 그 뜻이야. 나쁘다. 이것은 조약이 아니고 이건 일본이 강압적으로 맺은 나쁜 조약이다. 왜냐? 그 이유를 볼 건데요. 자, 우선 일사늑약을 맺은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저 조약을 일본이 왜 맺었나? 자, 우선 여러분 일본은요 우리를 먹기 위해서 청나라랑 싸워서 이겼다 졌다? 졌다. 청나라랑 싸워서 이깁니다. 청일전쟁 이겼어. 이제 청나라 끝났어. 조선은 우리가 지배하기 뿐이라고 했는데 의외의 복병 소련. 맞아. 러시아였어. 이때 소련이 되기 전 러시아가 일본을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상호 간섭이었죠. 그래서 조선은 알아. 러시아가 일본보다 세구나.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는 친러 정책을 펼칩니다. 그랬더니 일본이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점점 간섭을 증가했는데요. 이때 일본은 알았어. 조선을 먹으려면 청나라 끝내고 그 다음 또 어디를 끝내야 돼? 러시아. 조선을 먹으려면 러시아తో 싸워야 되는구나. 일본은요 힘을 엄청 키웁니다. 또다시 군비 확장 정책을 하고요. 그리고 결국에 1904년이었습니다. 삼국관서 이후에 10년 동안 힘을 열심히 모아. 그래서 1904년 일본은 러시아랑 싸우는데 그 당시 풍정 러일전쟁. 지금 왼쪽에 보시면요 일본이 칼을 들고 있는데 딱 봐도 누가 더 커? 러시아요. 러시아가 더 커. 근데 뒤에 이상한 애들 있지? 영국이랑 미국이야. 왜냐면 이때 영국이랑 러시아 사이가 안 좋았거든. 그래서 영국이 일본을 좀 밀어서 러시아랑 싸움을 붙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좀 이용하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실제 이때 영국은요 일본이 그냥 러시아의 후방 정도만 교란시킬 정도로 생각만 했어. 왜냐?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 지금도 여러분 세계 제일 큰 나라가 어디야? 러시아요. 러시아입니다. 당시에 러시아 상당히 크고 강했던 근대화 생활했던 나라야. 그러니까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야. 거인과 소인의 싸움이다.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건 절대 이길 수 없을 거야. 라고 했는데 반전. 이때 일본이 러시아의 함대를 박살내버립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두 가지 이유를 들자면 첫 번째는 이때 러시아의 함대는 북해에 위치했었어. 그래서 얘를 끌고 먼 길을 돌아옵니다. 아시아까지. 유럽 쪽에 배치를 했다 이걸 멀리 돌아오는 바람에 당시에 먼 항해로 러시아가 좀 지친 것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일본이 잘 싸우긴 했어. 이때 실제로 일본의 장군이 엄청 잘 싸웠는데 그 해군 장독이 뭐라 했냐면 이제 러시아를 부탁해야 되는 거야. 영웅이 된 거야. 그래서 치료를 받는데 이 사람이 당시 했던 말 중에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을 내 칭찬 안 했다. 이 사람한테 많이 배웠다. 이순신. 맞아, 이순신 장군이었어. 실제로 이순신 장군이 그만큼 훌륭한 해전 장군인데 그때 일본 해군 제독이 당시 이순신 장군이 신동한 만큼 아무튼 많이 전략을 배우고 거기에 따라서 러시아를 확산해서 러시아를 이기거든요. 이게 럴 전쟁이야. 럴 전쟁에서 일본이 러시아를 이깁니다. 그리고 나서 러시아한테 약속받아요. 이제 조선 누가 먹는다? 우리가 먹는다. 우리가 먹는다. 너네 간섭하지 마. 그러니까 일본은요 조선의 나라를 먹기 위해서 청나라랑 싸워서 이기고 그 다음은 러시아랑 싸워서 이겨. 그 다음 어떻게 하냐? 미국하고 조약을 씁니다. 미국하고 바스라 테프트 미력 맞아. 그걸 맺어서 미국이 필리핀을 먹고 일본이 한반도를 먹는 걸 서로 인정해줘. 근데 이걸요 몰래 맺습니다. 몰래. 왜냐면 이 제국주의 국가들끼리 대놓고만 다른 나라 먹는 게 좀 정당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국주의 국가들끼리 네가 거기 먹어, 여긴 내가 먹을게 이러면서 서로 몰래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다른 나라들한테 조선을 지배하는 것을 정당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 작업해. 근데 이때 일본이 했던 작업이 뭐가 있었냐? 럴 전쟁 중 우리나라를 러시아 싸우기 위해서 이걸 맺어. 한일 의정선. 럴 전쟁 일어나자마자 일본은 조선 대한제국 고종을 찾아가서 여기다 사인해 라고 합니다. 이게 한일 의정서야. 한일 의정서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독도돈
독도 등 군사적 요충지를 일본이 마음대로 사용한다. 이거 진짜 지워도 되는 거야? 네. 네. 너네 한물 사랑하는구나. 역사를 사랑합니다. 고마워. 저요. 잠깐만 이거 지워도 되는 거지? 네. 혹시 기억 안 나면 당신께 여쭤보세요. 아니, 내가 알려줄게. 10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체험학습 안 됩니다. 시험 끝나고 3일 동안 체험학습 안 돼요. 병행은 아파서 못 온 거 되는데 체험학습은 인정 못해. 왜냐면은 시험 끝나고 3일 이내 혹시 문제 이상 재기용을 봐야 되거든. 재기용 기간 동안에 아파서 못 본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허가할 수는 없어서 그래. 이때 독도적 부사 요충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합니다. 하늘 의정토로요. 당시에 이게 뭐냐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러시아를 낸 건데 일본이 승리한 건데 잘 봐봐. 잠깐 선생님 이거 순서를 위해서 연도를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연도를 좀 연도 외우지 말고 순서. 선생님이 이거 연도 쓰는 이유는 앞뒤 순서를 알기 위해서 쓰는 거야. 자 우선 러시아전 시작부터 언제였냐면 1904년 2월 8일이었습니다. 이때 일본이 러시아한테 선전포고를 합니다. 야 한방 붙자. 조선 우리가 차지할 거야. 그 다음 곧바로 1904년 2월 23일이었습니다. 선전포고를 하고 20일이 좀 지나서 조선한테 이걸 냈습니다. 한일 의정서. 한일 의정서 내용은 이거야. 독도 등 군사 요충지, 즉 일본이 러시아랑 싸워야 돼. 근데 싸움터가 어디냐면 조선이었어. 한반도에서 일본이 유리한 군사 기지를 갖기 위해서요. 조선한테 마음대로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대한민국의 왕 고종은 솔직히 일본 팬이었을까요? 러시아 팬이었을까요? 러시아요. 아마 그랬을 거야. 처음에 고종은요 러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바로 뭐라 하냐? 조선 대한제국은 중립이다라고 선포합니다. 대한제국은 중립국이다. 어느 전쟁에 뛰지 않다. 근데 일본이 무력을 앞서서 이거 사인을 합니다. 이게 한일 의정서야. 대일본 제국은 선왕의 목소리를 선착해서 불련사정 뭐 이러고 있는데 임기수용 잠깐 빌린다라는 뜻인데요. 이때 일본이 가져오는 땅 중에 대표적인 데가 독도예요. 또 왜냐하면 독도에 당시에 그 독도가 섬에 바닷가 한가운데 있는 섬이다 보니까 정탐하는데 되게 좋아. 그래서 당시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딱 가져가고 이거를 무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러일 전쟁 중에 러시아를 박살내고 이겨버립니다.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조선을 우리가 먹겠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이제는 일본이 조선을 먹는데 그 어떤 나라도 도와줄 수 없어. 그래서 일본이 했던 조약이 이거야. 일사늑약. 1905년이었습니다. 1905년 11월 17일이었네. 이제 얼마 안 남았네. 11월 17일. 이때가 일사늑약을 맺은 날입니다. 일사늑약의 내용이 뭐냐면요. 왜 일사늑약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일본한테 먹힌 날보다 거의 이날이 더 많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날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끝난 날이야. 우리가. 왜냐? 이거 뺏겼거든. 일본이 이거 가져갑니다. 일본이 일사늑약으로 외교권을 가져가 버렸어. 조선이 다른 나라랑 외교를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조약이 일사늑약입니다. 외교관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이게 뭐길래 외교관? 다른 나라랑 신앙이 신했었네요. 그치, 다른 나라 친형 지내시죠. 만약에 우리가 부당한 일을 겪었으면 그럼 다른 나라한테 어떻게 해야 돼? 도움을 요청해야 돼. 그런데 그런 수단과 방법이 이거 뺏기면 없어지는 거. 맞아. 일본이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하든 우리는 다른 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지배당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1905년 11월 17일 일사늑약을 맺었는데요. 그 일사늑약 내용 중에 또 뭐가 있냐면 통감부라고 설치해서요. 통감부가 당시 일본의 통감부가 우리 조선을 내정 간섭한다라는 조약을 했습니다. 통감부라는 관청을 설치한 다음에 일본 사람이 우리 조선을 간섭하겠다. 이제 완전히 먹기 전 사전 작업으로 외교권 빼고 통감부 설치해서 하나하나 우리의 팔다리를 자르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는 고종이 대한제국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걸 이겨내려고 노력은 했지만 안타깝게도 일본의 힘에 밀려서 일사늑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되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일사늑약 고종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거 허락하는 순간 고종도 알아. 나라 끝난다는 거. 그런데 바로 이게 일사늑약 내용이죠. 이거 일사늑약이 왜 조약형 늑약이라고 불리냐면 5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 원래 조약이라면 국가가 제목이 있어야 돼. 뭐 한일 의정서라든지 제1차 한일 신협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약의 명칭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제목이 없어. 급조해서 만들어 본 거야. 그냥 외국과 수탈, 통합 탈취 이런 내용만 있어. 두 번째, 원래 문서가 딱 이렇게 이런 거야. 여러분 부동산 매매도 똑같아. 계약서 쓰잖아. 계약서를 쓰면요 그거 원본 사본해서 도장을 어떻게 찍냐면은 2장, 이게 만약 계약서야 똑같은 계약서 2장 만들어 가운데 모이치고 도장을 가운데 이렇게 찍습니다. 왜냐면은 이거 합쳐야 인정된다는 뜻이야. 즉 왜냐면은 상대방이 계약서 받았다 이 내용 붙이면 어떻게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딱 봤을 때 똑같은 내용의 도장을 이렇게 가운데 찍어야 공식이 인정된다는 거야. 하물며 이 당시 국가가 조약서인데요. 당시 이러한 조작을 먹는 봉인 같은 게 없었어. 일본이 가져서 멋대로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조약이었고요. 세 번째는 일단 고종이 허락하지 않았어. 대한제국의 주권자인 고종이 이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쁜 놈들, 얘들 일사오적, 이완용, 이근태, 전쟁혁, 이기용, 박재선 이런 나쁜 혀거 어떤 아저씨들이 당시 고종에게 가서 압박을 넣어서 고종의 허락도 없이 일사늑약에 체결하는 나쁜 악행을 저지르죠. 나쁜 놈들이죠. 뭐 그런 말도 있죠. 여러분 이 중에 아는 사람 누구 있어? 이완용이요. 이 일사오가 소중 뭐 친일파 소중인 이완용 소중이 그랬다고 뭐 설이 있는데 왜 우리 이완용만 그러냐? 다른 친일파도 많은데 왜 하필 이완용이냐라고 하는데 일단 이완용이 대표여서 그렇고 나머지 놈들도 다 기억해야죠. 나쁜 놈들. 내가 3번 안 봤어. 자 그리고 네 번째 협박해. 맞아. 이때 실제 고종이요 을미사변 이후 얼마나 일본에 공포를 할게요. 게다가 노예 전쟁이 일어났어. 그래서 고종이 이건 정말로 노예 전쟁 끝나고 나서 공포의 속에 떨면서 체결할 수밖에 없었고 마지막 국제적으로 이건 조약이 아니다 라고 해서 일사늑약을 쓰는 거고요. 하지만 일본은 이렇게 우리를 야금야금 뺏었는데 이 나쁜 놈들 그래서 이렇게 당시의 일사늑약은 대한제국이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다른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그 무조건을 세운다. 매우 부당한 조약이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일사늑약 설정을 딱 들었어. 가만히 있었을까? 아니요. 아닙니다. 정말로 열심히 싸웠어. 이거 부당하다. 근데 지금 선생님이 이 부당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신 독립운동가들을 볼 거야. 우리가 이들을 왜 기억하냐면요. 이분들 때문에 우리가 독립할 수 있었어요. 왜냐? 실제로 여러분 2000년 끝날 때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일본이라는 나라 이제 끝난다. 쟤는 핵폭탄 맞고 이제 뭐 그럼 이제 끝난다. 그러면 저 나라가 지배한 나라들 어떻게 할래? 라고 했을 때 이때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연합군편에 서서 일본과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알아. 지금 일본이 지배하고 있는 한반도에 조선의 나라가 있었는데 조선 사람들은 지배를 받고 싶어한다, 안 받고 싶어한다? 안 받고 싶어한다. 그러니까 저렇게 미친 듯이 독립운동 한 거 아니야? 목숨을 걸라고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조선을 독립시키자라고 하거든요. 이분들이 우리가 저항의 역사를 보는 이유는요. 그들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라고 봐야 되는데 그분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수목표. 일사늑약의 저항입니다. 누가 일사늑약을 갖고 저항을 했나? 우선 첫 번째, 정말로 우리 외교관이 뺏겼다라는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의병을 일으킵니다. 의로운 감사. 어찌 우리의 외교관을 빼앗을 수 있냐? 그러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들고 나서 의병을 일으키는데요. 이 의병들. 이거는 을사의병 때 모습은 아니고 아마 그 뒤에 정리병이라서 그때 모습일 텐데 이때 정말 수많은 지금 보시면 나이대가 어때 보여요? 어려요. 어려운 학생 같은 솔직히 이 사람은 진짜 어린 것 같죠. 이분은 진짜 어린 보이지 이분. 요즘 네. 어려 보이는 분처럼 좀
좀 나이가 그래도 이분보다 좀 많아 보이시는 분도 계시고 성숙한 분도 계신데 정말로 남녀노소 할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참여하는데 대표적인 장군들이 누구냐면 이분들입니다. 최익현, 추위게 들어갔는데. 맞아 들어봤어. 신돌서. 최익현과 신돌서인데 최익현은요 흥선대원군을 하야시켰던 유생이야. 그리고 나서 나중에 위전착사 운동에서 서양인들과 받아들이면 안 된다면서 강한들의 절세와 반대했던 보수파의 상징이었고요. 그거 훗날 이때 돼서 이때 나이가 60인가 그랬어. 흥선대원군이 되셨을 때가 젊은 유생이었으니까 이제 나이가 좀 먹었겠지? 이때가 20대나 70대인가 그랬어. 할아버지일 때야. 그 나이 많은 몸을 이끌고 일사늑역을 맺었다고 하니까 자기와 뜻을 한 백성들과 함께 의병을 일으킵니다. 그러다 체포당하죠. 그래서 대마도에 끌려가는데요. 거기서 나는 일본놈들이 주는 밥은 먹지 않겠다. 그래서 단식 투쟁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다가 뭐 결국에는 제자가 와서 이제 설득을 해서 음식을 먹었다고 하는데 그때 단식이 좀 길으셨나 봐.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단식 투쟁에 들어왔어. 건강인데 엄청 나빠졌어요. 공방 돌아가십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셨던 분이고요. 신돌서 이 사람 이름 봐봐. 돌서 되게 정겹죠. 네. 신분이 뭐일 것 같아? 노예. 돌쇠. 노예 같기도 하고 그냥 농민 같기도 한데 이 사람은 그냥 평민 출신입니다. 근데 이래야 알 수 있듯이 그냥 대충진 거야. 옛날에는 사실은 하도왕이만 나니까 이름 대충 짓거든요. 그래서 돌서라고 지은 거. 이 사람은 평민 의병자 출신으로서 당시에 일본으로는 굉장히 부르던 의병입니다. 그래서 양반 출신이었던 평민 출신이었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싸웠다. 그리고 의열투쟁. 의열투쟁이 뭐냐면요. 의롭고 뜨겁게 싸움이라는 뜻인데요. 즉 뜻을 가지고 일본과 홀로 싸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홀로 스스로 일본과 싸우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안중근 이사예요. 당시에 안중근 이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는데요. 이토 히로부미는 아까 얘기했던 일사늑약 체계를 앞장섰던 일본인이요.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얘가 이때 일사늑약을 맺었을 때 초대 통감이었고요. 통감을 초대 통감이었고 얘가 식민 지배를 하는데 모든 작업을 다 합니다. 게다가 얘는 일본에 있을 때부터 조선을 지배하자 엄청 앞장섰던 인물이야.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얘를 없애야겠다. 그래서 1909년 안중근 의사가 당시 이토를 저격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안중근 의사 손가락 한번 볼래? 네 번째 손가락. 말이 하나가 없어요. 없죠. 실제로 안중근 의사는 자기와 뜻을 같이 한 동지들과 함께 네 번째 손가락에 한마디를 짜내면서 우리 독립을 위해 끝까지 싸우자는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지회라는 모임이 있었는데요. 저 정도로 우리 독립을 위해 힘쓰셨고 선생님 다음 시간에는 안중근 의사에 대한 한 프로그램 볼 거야. 솔직히 선생님 그거 보면서 되게 많이 생각이 들었거든. 왜냐면은 선생님보다 안중근 의사가 어리셔. 이 당시 나이가 32살인가에 의거를 하시는데 내가 32살 때 난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하면 난 솔직히 못했거든. 지금은 많이 어떻게 나? 안중근 의사? 32살에 들어가셨어. 33살인가 그때 들어가셨어. 32살에 의거를 하시고 아마 그 다음에 들어가셨어. 32살 때 아마 의거를 하셨을 거야. 30초만에. 되게 젊었을 때 의거를 하셨는데 내가 다음 시간에 보여줄게. 너네 다음 시간에 딱 보면은 저래서 저분이 위인으로 평가받는구나 알 건데요. 정말로 대단하신 분입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배워보고 그만큼 안중근 의사 세계 알리려는 거야. 진짜로 여러분 안중근 의사는요 이토를 보통 얘들아 저렇게 이토를 저격했어. 이때가 러시아의 하얼빈역이었는데 이토를 저격했는데 안중근 의사가 도망가지 않습니다. 죽인 다음에 어떻게 했냐? 한국 만세라고 외쳐. 꼬레야 우라 이러면서 러시아어 우라 외치면서 당시에 떳떳해. 나는 이토를 저격한 것은 우리나라를 위한다. 오히려 일본이 지금 제국주의의 폐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정말 전 세계에 자신의 의거를 알렸던 훌륭하신 분이고요. 하얼빈이요? 어. 범죄도시. 네, 하얼빈 여기 하얼빈이야. 맞아. 지금은 중국 땅인데 그 당시는 러시아 땅이었어. 자, 그리고 나서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정명훈과 장인환 이사라고 그래서요. 이분들도 리얼 주제인데 되게 재밌어요. 이 두 분은 우연히 정말 인연이 나으신 분인데 당시에 스티븐스라는 친일파 미국인이 있었어. 이 스티븐스는요 일단 일본이 우리한테 보낸 미국인 고문인데 정치를 알려주는 이제 고문을 왔는데 정치에 왔는데 얘가 일본의 그 약간 로비 같은 사람이야. 얘가 미국에 가서 신문기자한테 그런다.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일본이 지배하는 게 정당하다. 일본이 지배를 해야만 발전할 수 있다. 막 이런 나쁜 개소리를 하고 다닌다. 그런데 이걸 본 한국인들 어때? 열받아요. 열받지. 그래서 정명은 장인환 이사가 따로 둘이 친구가 아니야. 모르는 사람이야. 따로 스티븐스의 그걸 보고 죽여버려야지 해서 총을 챙깁니다. 그리고 나서 스티븐스가 이제 기차에서 내린다는 딱 얘기를 들어. 스티븐스가 내릴 때를 기다린 다음에 정명은 이사가 스티븐스가 발견하고 총을 쐈어. 그 총이 고장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넘어가야 돼. 정명 이사는 총이 발사 안 돼서 죽일 수 없으니까 주먹을 때려서 죽여야지 해서 가서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둘이 막 몸싸움을 해. 이때 장인환 이사가 또 스티븐 죽이려고 온 건데 딱 얼마나 황당해. 스티븐 죽이러 왔더니 스티븐스가 뭐하고 있어? 막고 있어요. 오웬 조선이 아닌 한국인 동양인과 또 싸우고 있어 둘이. 이게 무슨 일이냐고 거기에 총을 쏘 쏴댔습니다. 그래서 정명에서 한 발 맞고 스티븐스가 아마 두발 맞았을 거야. 스티븐스 죽습니다. 분명은요. 안 돌아가셨어. 다치기만 하셨어. 그러니까 둘이 몸싸움 하다 보니까 이제 장인환이가 쐈는데 이제 어디 맞으셨겠지? 근데 이제 둘이 재판장에 끌려가서 둘이 거기서 만난 거야. 우연히. 그러니까 둘 다 너도 스티븐스 죽이러 온 거야? 너도 그런 거야? 그래서 둘이 이제 친해졌겠지? 근데 둘 다 어쨌든 거기 재판장에서 떳떳하게 나는 대한제국은 일본의 지배를 받고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일사대가 잘못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일사대가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의거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하십니다. 애국 개몽운동인데요. 애국 개몽운동이 뭐냐면 나라를 사랑하고 계획은 국민들을 깨우쳐준다. 국민들이요 깨우쳐라. 지금 일본이 우리 지배를 받는다. 우리 열심히 광복할 수 있도록 독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라고 해서 이분이 애국 개몽운동을 주도하겠습니다. 일사대가 끝나고 이분 성함이 뭘까요? 이제 안창호? 맞아 안창호입니다. 안창호 열사입니다. 안창호 열사인데요. 우리가 아는 안창호 열사의 사진은 오른쪽 사진 어때 얘들아? 안창호 이미지 되게 깔끔하시지. 뭔가 되게 힘쌌었잖아. 근데 왼쪽 사진 어때? 실제로 저게 일본한테 체포당해서 형무소에 갇혔을 때 사진이야. 얼마나 저 고생을 하셨으면 저렇게 깔끔하셨던 분이 나이가 들어서 저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 혹시 올해 서대문명소 갔던 친구도 있죠? 혹시 서대문명소 선생님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 장소 중 하나거든. 거기는 한번 꼭 가봤으면 좋겠어요. 왜 언제 가봤으면 좋겠냐면 한 이 날씨 10월쯤만 가고 10월이나 한 3월, 2, 3월. 왜냐면은 거기 가면은 얼마나 독립운동가들이 힘들게 살았을까 좀 체험할 수 있는데요. 실제 서대문명소 지금 날씨에 가잖아. 밖에보다 안이 더 추워. 진짜 춥습니다. 여름에는 밖에보다 안이 더 더운 데가 서대문명소 정말 열악하거든요. 거기에 한 방에 수십 명이 저렇게 가져서 고문을 당하시면서 나라를 위해서 움직이시는데 이때 안창호 선생님께서는요 일사대결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가 독립하려면 사람들이 어때야 돼? 무식해야 돼? 똑똑해야 돼? 똑똑해야 돼. 사람을 똑똑하게 만들어야 돼. 그럼 똑똑하게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지식을 알려준 게 어디야? 책 그리고 장소 교실. 그죠? 학교 이런 교실이 필요해.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은요 우리 국민들을 똑똑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일본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지금 아직 우리가 일제 병합이 되기 전이에요. 우리가 일본한테 먹히지 않으려고 우리가 어떻게든 힘을 좀 기르자. 그래서 만든 게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신민회라는 거. 이걸 만든 아저씨가 안창호 선생님입니다. 안창호 선생님은 우리가 외교권을 뺏겼지만 이 이후로 더 이상 우리 국가 권력을 뺏기지 않으려면 우리 백성들이요 똑똑해야 된다. 교육. 그리고 우리
자주적인 근대 국가를 수립합시다. 이거를 추구합니다. 당시에 안창호 선생님께서 신민회라는 단체를 1907년에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만들고 공장을 만들어서요 돈을 벌어서 우리가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자주적인 근대 국가를 만들어서 일본의 지배를 받지 말자. 우리나라도 발전을 합시다 이러면서 수많은 운동을 하셔. 그래서 당시에 학교를 만들고 공장을 만들고 돈을 벌면서 독립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요. 안타깝게도 1911년이었어. 일제분업 이후에 안중근 선생님의 사촌동생 안명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안명근 선생님이 이 신민의 회원이었어. 당시에 독립운동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모으시다가 일본에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명근 선생님께 체포당하시면서 당시에 일본이 신민회를 아주 벼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없애버려. 이게 대본이 사건인데 그만큼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활동을 했던 단체고요. 마지막 헤이그 특사 사건입니다. 헤이그 특사 사건. 헤이그 특사 사건인데요. 헤이그 특사 사건 어떤 사건이냐면요. 이때가 여러분 1905년 을사대결 이후인데요. 여러분 제국주의 국가들끼리 일본도 제국주의 국가였지만 제국주의 국가들끼리 식민지를 먹었어. 더 이상 먹을 식민지가 없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싸워요. 뺏어요. 맞아. 지들끼리 서로의 식민지를 뺏어 싸웠어. 이게 무슨 사건이게? 맞아. 제1차 세계대전. 맞아.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일어났던 세계 1세대전 그래서 일어난 건데요. 이때 세계가 좀 뭘 알았냐? 더 이상 먹을 식민지가 없네. 서로 식민지를 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솔직히 전쟁하면 좋아 나빠? 나빠요. 나빠. 그러니까 세계가 알아. 야 우리 전쟁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이때 네덜란드에 헤이그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헤이그. 미안해. 당시에 네덜란드 헤이그라는 도시에서 헤이그라는 도시에서 만국 평화회의가 열렸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라는 도시에서 만국 평화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라는 도시에서 만국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평화를 논의하는 회의가 열립니다. 만국 평화회의였어요. 이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낼까 이걸 논의하는 자리였어. 자 여기 잘 안 보이니까 선생님 여기 위에다 쓸게 얘들아. 여기 위에다. 자 만국 평화회의가 열렸는데요. 이때 을사늑약 우리 을사늑약이 이상하다. 알리기 위해서 헤이그 특사를 파견합니다. 이때 대한민국 혼자였던 고종이 이 세 사람한테 몰래 불러서 이준, 이상철, 이휘종이었어요. 이 세 청년을 불러서 조용히 너네 셋은 지금 네덜란드라는 헤이그라는 도시에서 전 세계 정상들이 모인다더라. 미국, 영국, 프랑스 할 것이 모든 전 세계 외교관이나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모인다더라. 너네는 여기에 가서 우리가 을사늑약이 얼마나 부당한지를 이것은 일본의 강제로 맺은 조약임을 알려라 라고 해서 얘네를 보내거든요. 이 이준 이휘종 선생님이 당시에 정말 큰 뜻을 두고 몰래 근데 거기 얘네한테 도착했어. 이 만국평화 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 일본이 막아서. 일본이 맞아. 근데 일본이 막았을 때 근거가 뭐야? 이들은 외국군. 맞아. 일사늑약으로 왜 뺏겼어? 외교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교류할 수 있는 걸 완전 다 뺏긴 거야. 그러니까 헤이그 딱 들어갈 때 그러는 거야. 어디서 왔어요? 대한제국이요. 대한제국? 거기 지금 외교권 일본도 있잖아요. 일본 허락 받았나요? 아니요. 못 갑니다. 이분들의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 답했어요. 엄청 답답해요. 실제로 얼마나 답답했으면요. 이준 열사는 그날 호텔에서 돌아가십니다. 왜 돌아가셨는지는 좀 설이 다양한데 크게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이준 열사가 너무 답답해서 스스로 칼로 몸을 베어서 자결했다라는 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너무 답답하니까 그 우라통, 화병이 나서 돌아가셨다라는 게 있는데 아무튼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날 호텔에서 돌아가시고요. 나머지 선생님들도 그 이후에는 돌아와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일을 하시는데 이때 일본이 저 셋이 남북평에 들어가 얘네가 들어왔으니까 남북평에 들어가려고 했으니까 일본이 그럽니다. 너네 누구랑 바꿔 온 거야? 이때 얘네가 그 신문기사 인터뷰를 뭐라 했냐면 우리가 지금 고중 전화에 특명을 받고 왔다라고 하거든요. 일본이 알아. 누가 보냈다? 고종. 그래서 일본이 1907년이었어. 헤이게 특사 사건 이후 1907년 10월 19일 고종한테 그럽니다. 야 고종, 네가 감히 헤이게 특사를 파견해? 라고 하면서 고종을 강제 퇴직시킵니다. 너 대한제국 황제에서 내려와라. 너 고종 강제 회의에서 내려와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헤이게 특사 사건 여기 저 위에 파견한다 썼죠? 실패했고요. 고종이 퇴위합니다. 강제로 퇴위. 자, 그리고 나서 일본은 이제 완전히 대한제국을 끝내버립니다. 대한제국에 남은 힘, 그나마 매우 약했지만 뭘 완전히 뺏었냐? 1907년이었습니다. 고종 강제 퇴위시키고 7월 24일 제1차 한일 신협약을 맺었어요. 신협약 이걸 맺어서요. 우리나라 그나마도 있었던 군대를 해산시켜버립니다. 대한제국의 모든 군인들 다 지역으로 돌려보내. 그럼 대한제국에는 군인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이때 대한제국 한반도에 있는 군인은 딱 어떤 사람들? 일본군만 있는 거. 완전히 우리나라의 모든 걸 다 끝내버리고 모든 걸 뺏어서 군대까지 해산시키고요. 결국에는 1910년 8월 20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합쳐버립니다. 식민지배로 평창당 인정받아요. 한일 평화시킵니다. 맞아. 경술련에 우리나라 치워야 한다. 지금 보시면 저게 경복궁 금년도 앞인데 뭐가 걸려있니? 일정계 걸려있죠. 되게 슬픈 역사의 사진이죠. 잊어버리고 싶다. 되게 가슴 아픈 사진이죠. 그러고 나서 우리는 정말 35년 동안 1910년부터 45년 8월 15일까지 정말 우리 35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수탈당합니다. 일본한테 엄청나게 수탈당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이걸 극복하려고 했는지를 이제 앞으로 배울 건데 우리가 많은 친구들이 역사 배우면 가슴 아프다고 하는데 그때도 알아야 돼. 왜냐면 우리가 어떤 분들의 노력이 있었는지보다 그것 때문에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 다시 저런 일이 있으면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선생님 마무리하면서 역사적 인물 한 명 소개하면요. 이회영 선생님인데 여기 보면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해서 프랑스어인데요. 저게 귀족들의 당연한 의무란 뜻이요. 즉, 잘 살면 잘 살수록 그만큼 사회에 화분하고 모범이 되라 라는 뜻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단어인데요. 이회영 선생님은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요. 그 당시 이 사람 재산이요 약 20조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몰라. 그러니까 수치에 따라서는 다르긴 한데 하여튼 억만장자였어. 그냥 평생 놀고 먹고 살아도 3대까지 갈 수 있어. 되게 엄청 부자예요. 왜냐면 조선시대 때 그 이영무라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되게 높은 명의좀 있었는데 그분의 지구손이야. 엄청 유명한 관리지만 출신인데요. 이분이 우리나라가 식민지 당할 때 그럽니다. 형제들 딱 모아놓고는 우리가 지금까지 국가에게 이렇게 노을 먹고 살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국가를 일할 때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모든 세상 다 팔아. 그리고 운과 둑이 같이 간도 우리 한반도 위에 만주 쪽으로 넘어가서요. 거기서 학교를 만들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도 만들고 마을도 만들고 독립운동을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그 부자였던 이영 선생님은 거기서 3일 그 기록에 따르면은 하루 3끼를 먹는 날은 정말 행복한 날이었다. 이런 기록을 남기신 정도로 정말 힘들게 사셔. 거기서 독립운동이랑 똑같이. 그러다 어떻게 들어가시냐면 어느 날 우리나라 한반도에 독립운동 자금을 보내야 돼요. 그런데 가다가 일본에 잡히면 안 되잖아. 근데 이때 이영 선생님이 나이가 60인가 그랬거든요. 할아버지였어. 그러니까 이영 선생님이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나를 쉽게 의심 못할 거야. 내가 갈게. 그래서 독립운동 자금을 가지고 가시던 도중에 일본군한테 체포당하고 검문당해서. 그래서 결국엔
이제 잡혀 가서 고문당하 돌아가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생을 정말로 우리나라를 위해 성실하셨던 분인데 우리가 저런 분을 왜 기억하냐면은 친일파들 그래서 욕할 수 있어. 왜냐면 친일파들은요 광복했을 때 제일 되는 핑계가 뭐냐면 나는 너라면 안 그랬을 거 아니? 난 어쩔 수 없었어. 너라면 안 그랬을까? 이랬는데 그들한테 얘기할 수 있지. 당시에 너와 똑같은 시대의 삶을 살았지만 이런 분도 계셨다. 너의 행동은 잘못된 거다. 라고 우리가 그들을 비판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같은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걸 한번 기억하시면서 노트 검사하겠습니다.